실제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한 번도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치가 없는 시대였고요. 교실에서의 자치, 또 지역에서의 동네 자치도 없었고, 또 실제 자치를 하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마을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사실은 반은 실패했고요. 또 다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었지만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우리가 공동체를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경험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자치라고 하는 경험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저처럼 자치를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실제 자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도적인 자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고 역사적인 것도 보고 또 국내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자치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나 또 이론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져 있거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끌어내 가지고 자치나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사실은 우리의 피 속에 특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제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자치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더 쉬운 방향,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과거를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늘날 필요한 것들을 끌어내자, 찾아내자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역사 또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봤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와 책임이라든가 또 환대를 통한 다양성 확보, 문제 중심의 유연한 대응,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 접근, 의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에 언어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공동체적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또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해보고 싶은 부분이 향약입니다. 향약의 경우에도 조선 중기 이후에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실은 193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향약은 계속 돼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약 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주민자치나 공동체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동네였던 회덕이라고 하는 우암송시열이 사시던 동네에서 만들었던 향약입니다. 물론 이 향약이 계속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이 향약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 조상들이 향약을 만들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항상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서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라고 하는 조목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이런 거 우리가 같이 하자,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것을 같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문서에 사실은 동네 문서, 향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주민자치를 할 때 사실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하는 것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를 하면서 또는 친목단체를 만들면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참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 안에는 여기 보시면 왕이 임명한 군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향약에 참여한 인물들이 같이 명단에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격으로 사실은 올라온 거예요. 향약이 양반을 중심으로 했다면 평민을 중심으로 또는 천민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라고 하는 거죠. 동네마다 하는 동계가 있었고 촌단위 하는 계가 있었고 더 작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이 계의 경우에도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서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계의 경우에 동단위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을 단위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마을 단위인데요. 이 동계에 보면 그 동에서 삶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동에서 해야 할 일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와줄 건가,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주민들이,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동계가 됐든 향약이 됐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체적인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체적인 참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율곡 선생님께서 입약 법례라고 하는 걸 만드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향약 같은 걸 만들 때 여기 입약, 약속을 세울 때 샘플로 되는 거로 이런 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향약의 표준안 같은 걸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곡전서에 남아 있는데요. 이 입약 법례 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거가 있거든요. 향약을 들어올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향약을 정하면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약속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주고서 들어오도록 해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입약법리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얘기 중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 어떤 한 집에 불이 나면 자기 집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고치도록 도와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러 갈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약을 하는 조그만 동네가 이런 정도의 틀을 가지고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에 있는 어떤 서원, 거기 가면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현판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많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참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 과정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렇게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문서 처음에 여기 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안을 정하다, 세우다. 그 다음에 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시작 부분에 있는 표현인데, 완의, 의논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제안을 하고 이것은 합의된 거다라고 했을 때 완의라는 문서를 만들었고, 그 문서 끝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문서, 합의가 완료된 문서다라고 하고서 전부 사인을 하는 이런 문서를 우리 조상들은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서양에서 미국의 헌법이 이렇게 합의해서 만든 그런 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동네 단위에서 이런 걸 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향약은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개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개가 없어요. 사실 연구를 해보면,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갖춘, 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치고 또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을 좌목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저렇게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동 단위에서 같이 이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사람들은 숫자가 조금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는 지식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반들이 주로 한 거죠. 양반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양반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약 안에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사창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동네 창고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협동조합 비슷한 건데요. 이자율은 되게 높았지만은 어쨌든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씨를 다 먹어버린 사람이나 농사를 질 때 씨뿌릴 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창이고 이것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이제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저희 동네의 자료를 제가 찾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지도의 가운데 쪽에 있는 두 물이 합쳐지는 부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 세 군데의 사창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네마다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동네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물길에 의해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동네에 각각 사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해 본 기억이 있을까요? 스스로 협력해 보는 방식을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사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실제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활용을 해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공동의 지역 단위마다, 동네 단위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적인 접근이고 제도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 70년까지 보면은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었고 동네 단위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동네 분들 중에 땅을 내셨고요. 누군가는 선생으로, 누군가는 거기에 돈을 기부하셔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던 것이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이, 심지어 사립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민간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국립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의 역할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특히 주민의 역할은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교육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훈장을 모셨는데 이 훈장을 누가 모셨냐면 동네인 분들이 모신 거예요. 동네에 있는 양반들 중에 훈장을 모셨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서 가르쳤던 겁니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러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함께 동네에서 교육하도록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동네의 역할이고 자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교들이 그랬고요. 서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자치 기반으로 운영됐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또 동네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